고구려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는 주몽의 나라를 세웠는데 6대 임금이 태조왕 때 이름이 태조란 이름을 씁니다. 원래 태조는 첫 번째 왕을 태조라고 하거든요. 태조나 고조는. 그래서 왕 집단이 아마 바뀐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왕 집단이 하나가 아니었었다니까 몇 개 집단이 하다가 한 집단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왕권이 막 강해져 나가요. 자, 이때 옥조를 복속하고요. 그리고 고국초랑 때는 부자 상속을 하면서 왕위를 완벽하게 독점하게 됩니다. 한 집단이 이제 독점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이 아닌 다른 족속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귀족들의 가장 큰 재테크가 뭐였었냐면은 돈 없는 백성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노비를 만드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면 국가는 재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국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귀족들은 이게 재산도 되지만 병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이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국가 대출 제도를 처음 실시합니다. 진율해서 대출한다는 뜻입니다. 한미한 집안이었었던, 한미한 세력이었었던 국상 을파스를 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려 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천천히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다가 3세기 때 동천왕 때, 이때 중국은 위초고 삼국시대입니다. 3세기 때 삼국시대였었어요. 그때 조조가 세운 나라에 있었던 위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국가 수도까지 함락되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잠깐 성장이 멈추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일단 고구려 말씀드리고, 백제는 온조가 세운 나라인데요. 온조하고 비류가 형제로 나오잖아요. 사실은 형제라기보다는 두 왕족 집단의 연합일 거라고 봐요. 비류계하고 온조계라고. 자, 그중에 초고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온조계고요. 고위왕이라 불리는 사람이 비류계인데, 온조계가 왕위를 차지하다가 이 비정상적인 왕위 계승 관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비류계 왕족이 권력을 찬탈한 걸로 봐요. 권력을 잡은 걸로 봅니다. 자, 그렇게 권력을 새롭게 잡고 나서 자기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요. 이때 관료체제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귀족들을 자기 신하로 만들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관료체제를 육자평과 16관등제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율령 같은 게 이때 반포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초고왕계가 다시 즉 온조계가 다시 왕권을 되찾아오는데 이게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을 근초고왕이라 쓴단 말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쓴 게 아니라 나는 초고왕 2세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왕계가 또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계가 바뀌고 나서부터는 다시 이 왕계를 중심으로 왕권을 확립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자상속제를 만들어 갖고 완벽하게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누가? 온조계가 독점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는 온조를 시조로 하는 나라야라는 역사인식을 만드는데 이 역사책을 편찬해요. 석이라는 역사책을 편찬해갖고 온조를 중심으로 하는 왕계통을 정립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관료체제 정비하고 왕위를 독점하면서 이 동원력을 갖추고 난 뒤에 여러 군데를 팽창해 나가게 되고요. 이때 백제가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근초왕 다음 일이긴 한데요. 침류왕 때 불교까지 공인하면서 이른바 하나의 국민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이 국가의 국민으로 만들게 됩니다. 신라도 간단히 볼게요. 신라는 박혁거세를 첫 번째 왕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 신라는 왕 호칭 자체의 변화가 왕권의 강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는 거세가 거서관이라고 돼요. 거서관. 이거는 이제 군장 정도 수준의 아주 낮은 단계 왕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차차웅이라는 왕 호칭이 두 번째 왕 때 나타나는데 차차웅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차웅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서관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상 재정이 분리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화된 단계로 갔다라고 해요. 재정 분리 단계까지. 어떤 사람은 결국은 차차웅이 거서관도 하는 거잖아. 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럼 재정이 일치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사금이라는 단계로 가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때 석탈래라는 사람도 들어오고 김할지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 유인민들이 다 왕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는 토착 세력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새롭게 들어온 유인민 집단이 지배 집단이 돼갖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왕족이 하나가 아니야. 박석김이라는 세 집단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되는데 요 세 집단이 왕하던 요 시기를 이사금시기라고 해요. 떡 같은 걸 깨물어갖고 이빨 자국, 즉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한테 그 중에 왕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돌아가면서. 자, 이렇게 세 왕족이 대립 내지는 경쟁하다가 그 중에 17대 뇌물마리간 때 가면은 김씨가 결국은 이제 유일하게 이기게 됩니다. 다 내쫓고 자기가 독점하게 돼요. 이게 뇌물마리간입니다. 왕 호칭을 다시 한번 바꾸는데 뇌물마리간, 김씨가 이제 왕위를 독점한 겁니다. 그러면서 왕 호칭을 마리간이라 바꾸는데 간이라는 게 저 유목민족들의 족장을 칭하는 말이 칸이라는 게 있거든요. 같은 뜻입니다. 거기에 마립이라는 말은 마루란 뜻이에요. 마루. 높은
뭐 말뚝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높은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탑칸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이제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왕호칭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점점 왕호칭 자체가 왕권이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한편 이런 게 있어요. 경주라는 조그만 지역에서 박석김 세 애들이 싸우다가 이제 그 중에 김씨 하나가 독점했다는 거고, 요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경주 안에서만. 자,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는 힘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이 뇌물마리간이 등장하면서 당시 거대 국가에 있었던 구구려랑 손을 잡고 이 위세를 기반으로 김씨가 독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왕권이 강해지긴 했지만요, 외부적으로는 구구려 예속 관계로 들어간 게 이때 일입니다. 신라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기억 좀 해두시고요. 방금 앞에 있었던 체제정비를 기반, 이 동원력을 기반으로 이제 삼국이 본격적인 팽창에 나서게 돼요. 즉 정복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그 정복 활동 과정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정복 활동 과정을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는 고구려와 중국 간의 싸움부터 얘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한반도 내부에서 싸움 관계를 풀어나갈 거예요. 한반도 내부의 싸움 과정은 4세기, 5세기, 6세기 때가 이제 본격적입니다. 중국 삼국시대 때 위, 촉, 오 한나라가 멸망하고 세 나라로 분열하게 되거든요. 그중에 위나라가 고구려랑 가까운 쪽이 있었단 말이에요. 둘이 관계가 안 좋았었어요. 결국 여기 침략을 받아갖고 이때 1차 위기를 겪게 됩니다. 중국 삼국시대 때, 3세기 삼국시대 때 이때 1차 위기를 겪게 되고요. 이 삼국을 세 나라 누구도 통일하지 못하고 서진이라는 나라가 이걸 통일하게 되거든요. 자, 그랬는데 서진이 통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이 북쪽 지역에 서진의 내부 분란이 발생하는데, 이 내부 분란에서 도움을 얻는답시고 북쪽에 있었던 북방민족들을 끌어들여요. 이 내부 분란에 끌어들였다가 이 세력들이 여기 들어와 갖고 이제 많은 국가를 난립하게 되는데, 5개의 오랑캐 나라가 16개의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해갖고, 여기는 이제 서진에서 동진으로 발전하는 한족 국가가 남쪽에 있고, 이 화북지방에는 5개 오랑캐가 16개 국가나 되는 많은 나라를 만들었다는 그 시기에 대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죽을 사자 4세기 때, 이때 중국은 대혼란기에 접어들게 돼요. 5, 16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라가 설치했다라고 하는 여기 한사군이 남아 있었는데, 낙랑하고 대방이라는 게 남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낙지 대자, 낙랑 대방. 요 두 개의 한사군을 이때 완전 철수시켰다라고 해요. 얘들을 공격해도, 고구려가 애들을 공격하는데 공격해도 이제 이 본국에서 도와줄 수가 없거든. 남쪽에 한족이 있고 여기는 이제 오랑캐들이 나라를 막 세우는 중이니까, 그래서 쫓아냅니다. 이게 4세기 초입니다. 이게 미친왕이에요, 진짜. 미친왕. 이 미천왕이 한반도에 있었던 중국 세력을 완전히 쫓아냈다고 합니다. 자, 이럼으로써 무슨 상황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고구려하고 백제가 국경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백제와 고구려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들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둘이 붙을 수가 없었단 말이지. 이제 본격적인 고구려 백제 싸움을 얘기할 겁니다. 자, 이 5, 16국 중에 전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뭐 이름부터 좀 욕 같잖아요, 그렇죠? 이 전현이라는 나라하고 또 가까운 사이였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사군 축출해갖고 이제 여기는 공터가 돼버렸고요. 고구려와 한강역에 백제가 있는데, 두 나라가 이 빈 지역을 두고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전통적인 라이벌 두 국가가 형성이 되게 돼요. 고구려의 전통적인 라이벌은 연이라는 국호를 쓰는 게 선비족이 세운 나라거든요. 선비족. 선비족과 밑에 있었던 백제가 고구려의 전통적인 두 라이벌이 됩니다. 자, 이게 누구 때 무슨 사건으로 형성됐다고요? 미친왕이 한사군을 쫓아냄으로써 이제는 이 전통적인 라이벌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4세기 초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 미천왕의 아들이었었던 고구관왕 때 결국 이 둘이 충돌하게 됩니다. 뭐를 두고? 이거를 누가 가질 거냐를 두고 충돌하게 되는데, 아까 봤지만 백제는 고이왕 때 체제정비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부자상속 외에는 체제정비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는 동원력이 훨씬 더 강했었던 백제가 여기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 왕이 전사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둘이 대립하게 된다. 이때 백제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전성기를. 이게 근초고왕이고요. 여기는 원망스럽게 죽은 왕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상 사실상 최초로 전사한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구려 왕 중에 싸우다 죽었다 그러면 이 4세기 근초왕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전현이 쳐들어왔었는데요. 이 전현이 쳐들어왔고 2차 위기를 겪게 됩니다. 고구려 수도가 다시 한번 털려요. 그리고 아버지 무덤까지 파헤쳐갖고 유물까지 막 다 훔쳐가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구관왕의 엄마, 미천왕 와이프도 잡아가고요. 고구관왕의 와이프, 왕비까지 잡아가갖고 이걸 인질로 잡아둡니다. 인질로. 그래서 큰 저항을 못해요.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저항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년에 모용왕이 쳐들어오고요. 결국은 근초고한테 고구원왕이 전사되는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게 4세기 때입니다. 이거는 한 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현한테 모욕당하고 결국 근초고한테 죽었다. 누가? 원망스러운 왕이. 자, 이러고 나서 고구려도 정신을 이제 차립니다. 국가의 동원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체제 정비에 본격적으로 이제 몰입하게 되는데, 그게 고구려의 아들이었었던 소수리망 때 체제 정비를 하게 돼요. 원래는 체제 정비가 먼저 나오고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고구려는 싸움 먼저 하다가 등치는 컸었던 겁니다. 그래서 등치 믿고 싸움했었는데 안 됐었던 거예요. 백제는 등치는 좀 작았지만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싸움을 더 잘했던 거고, 이제 태권도를 배우는 겁니다. 체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 소수리망이 불교를 공인한다, 율령을 반포한다. 이게 하나의 국민을 만드는 거라 했었죠. 이른바 네이션 빌딩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학 설립이라는 게 뭐냐면은,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공부를 시키는 건데, 공부해서 뭐 하는 거죠? 공무원 되는 거거든. 관료 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체제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내치를 불태웠다라고 해요. 내치 불태유. 자, 그리고 이 전현이란 나라를 전진이란 나라가 멸망시키고 이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얘 라이벌을 죽였으니까 얘하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요. 친하게 지내면서 이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들여오게 돼요. 이때 순도라는 사람이 승려가 들어오는데, 이게 우리나라 불교 최초 전례한 사례입니다. 자, 내치 불태우고 전진했다 하시면 됩니다. 백제는 이때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지역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백제 내부 입장에서만 보면은 온족의 왕실이 왕위를 독점하고 난 뒤에 이 동원력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진출했던 게 근초고왕 때입니다. 이름 자체를 초고왕 2세라고 불렀었던, 우리 온족애가 1등이야 이런 말을 했었던 그 사람이. 자, 그래서 어디 갔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한의 한 소국으로 시작했는데요. 마한을 점령해갖고 자기가 이제 주인공이 됩니다. 마한은 백제가 팽창하면서 백제한테 밀려갖고 충청도로 내려왔다가 전라북도 익산으로 내려왔다가 전라남도 나주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완전 복속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마한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고 백제한테 복속하는 번신 체제로 바뀌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 옆에 경상남도 지역에 가야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처음 진출했다라고 합니다. 가야 진출했다. 북쪽으로는 평양성으로 들어가고 고구려 왕을 죽이기도 했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성기 때 왕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 방위 표시할 때 사자 쓰잖아요. 사자 중에 이게 다 동서남북인데 백제가 어디에 있죠? 서쪽에 있죠. 이 서쪽 빼고 갈 때는 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하시면은 어디 팽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서 있는 방위 빼놓고 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북쪽이 고구려고요. 고구관왕 죽였다. 이때 동쪽은 가야가 동쪽이었습니다. 가야 진출했다. 남쪽은 마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마평이라고 합니다. 가마평. 평양성으로 갔다라는 거. 자, 그리고 국내만 간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갔다? 해외로까지 진출하는데 또 갈 때 다 갑니다. 중국을 가는데 중국 북쪽으로 가요. 요소 산둥반도 갔다라고 하고, 남쪽은 외교하러 갑니다. 친하러. 요소지방과 산둥반도 지역에는 백제의 식민지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혹은 상업단지, 상업 교류하는 단지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외교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책봉을 받고 와요. 그리고 일본까지 갑니다. 일본에 갔다는 것은 칠지도라는 증거가 남아 있어요. 국내에서도 동서남북 다 갔다. 서쪽 빼고 다 갔다. 그리고 바다 쪽으로도 세 군데 갔다. 바다 쪽으로도 북중국, 남중국, 일본까지 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두 번째 따면은 체제정비는 부서라고 하고요. 국내 진출한 건 가마평이라고 합니다. 가마평 부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가 산 거 어디 거야? 일본산이에요. 일본 산둥반도 요소지방 진출했다. 이게 근초고왕 때 여러 군데 팽창했었던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 줄로 기억할 수 있어요. 네이션 빌딩이 되고 난 뒤에 이런 팽창을 이루게 되는데, 백제만 특이하게 불교는 그 뒤에 들어옵니다. 이 동진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때 선물 받은 게 불교를 선물 받아요. 동진으로부터. 백제하고 고구려의 라이벌 관계가 처음 형성됐었던 4세기 때는 고구려가 완패합니다. 왜죠? 체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싸웠기 때문에 결국 진 거예요. 등치는 더 컸지만은 결국은 태권도를 배웠었던 백제한테 진 겁니다. 자, 그리고 다행인 것은 근초고왕한테 깨지고 난 뒤에, 심지어 고구려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에 등장했던 소수리망 때 체제 정비를 잘 함으로써 결국은 국가의 동원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5세기 때는 고구려가 이제 막 팽창하게 돼요. 원래 등치도 컸었으니까. 그래서 5세기 때를 고구려 전성기라고 부릅니다. 그 5세기 때 고구려 왕들을 광장문이라고 해요. 광개토, 장수, 문자왕이 있습니다. 요 세 사람 때 이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광개토는 이름 자체가 영토를 넓게 폈다는 뜻입니다. 되게 이른 나이에 돌아가세요. 38살에 돌아가시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겁니다. 조금 더 살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아들 뜻도 잘해요. 장수왕은 말 그대로 되게 장수한 왕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 오래 사는 동안에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요거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5세기 때는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건데, 고구려의 전통적인 라이벌이 누구라 그랬었죠? 밑에는 백제, 여기는 연이라 그랬었잖아요. 전연이 멸망했다가, 전진에 의해서 멸망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 부활한 나라를 후연이라고 하는데, 이 라이벌 관계가 또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라이벌 관계는 이겨요. 앞에 고구건학 때는 계속 처맞고 있었다면 전연한테 맞고 백제한테 죽었잖아요. 이때는 둘 다 이깁니다. 그래서 후연의 공격을 격퇴하고요, 백제를 공격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제가 앞에는 고구려 이겼었잖아요. 이때 고구려가 내려오니까는 그냥 삽시간에 항복을 했었거든요. 무릎 꿇고 왕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제가 썩어도 준치라고 되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었나 봐요. 이때 시간 끌라고 항복한 거고, 이 뒤에 모종의 작전을 핍니다. 396년에 내려왔었는데 397년에 왕의 아들이었었던 왕자가, 그것도 태자가 일본으로 갑자기 건너갑니다. 397년에. 근데 되게 뜬금없이 무슨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이 신라를 쳐들어와요. 399년에. 신라 쳐들어갈 때 이때 백제 쫄자는 누구도 쫄자냐면 가야도 쫄자거든요. 근초광 때 가야하고 일본에 진출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가야하고 일본하고 일단 관계를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 둘을 시켜갖고 신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외 연합군이 들어온 겁니다. 혹은 이걸 그래서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신라는 큰일 난 거야. 지금 나라 자체는 대외적으로 힘이 있는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나 왕이 하나가 이제 독점한 거지 대외적으로는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예속하고 있었던 고구려한테 이제 SOS를 청합니다. 당신의 노예 아닙니까? 저 살려주세요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 여기는 싸우러 간 게 아닙니다. 5만이나 되는 군대를 보내줘요. 보병, 기병 5만이나 되는 군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내려온 게 400년입니다. 아마 백제 생각은 이랬었던 것 같아요. 느슨한 연결고리를 치고 고구려가 이쪽으로 관심을 쏟을 때 이때 다시 이제 반격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5만이나 되는 군대가 내려가고 얘들의 근거지가 가야 지방에 이제 본거지를 두고 있었거든요. 고구려 군대가 가야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본거지를 급습해요. 이때 가야가 공격당하면서 가야도 이때 크게 약화됐다라고 합니다. 가야는 연맹국가거든요. 아직도 육가야 연맹 혹은 구가야 연맹, 12가야 연맹 혹은 은하수 정치체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몇 개 국가가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소국들이 연맹한 상태라고 해요. 그 중에 리더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리더가 금간가야였었어요. 그 금간이 김해거든요. 김해란 뜻입니다. 김해가야가 리더였었는데 이때 금간가야가 박살납니다.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금간가야가 크게 쇠퇴하면서 리더가 쇠퇴하니까요, 이 연맹 자체가 이때 깨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야의 연맹체가 한번 깨지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게 고구려 군대 침공으로 깨진 겁니다. 백제는 여기를 침공할 겨를도 없이 상황이 되게 금방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광개토대왕 때 일었었어요. 보시면은 광개토대왕은 한반도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한반도에 나라가 몇 개 있죠? 3개 있죠. 3개 다 관여하게 된 거예요. 전성기 때는 이렇게 관여한다니까. 백신가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백제는 라이벌이니까 공격했던 거고, 신라는 도와주러 왔고, 신라 도와주러 왔다 백제 쫄자였었던 가야까지 공격했다. 그래서 백신가에 하나씩 다 할 말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건 5만 군대 파견한 게 제일 잘 나오죠. 그리고 가야도 제법 나옵니다. 가야는 이걸 계기로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됐다라는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구려 위치를 보자면은 한반도로만 볼 때는 제일 북쪽에 있지만, 그래서 북쪽 빼고 나머지 다 갔다 오면 되죠. 북쪽 빼고 서쪽 갔다 동쪽 갔다 남쪽 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근데 한반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한반도 위쪽에 만주라는 데가 있거든요. 만주에는 크게 3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걸 선거말이라고 돼요. 선비족, 거란족, 말갈족이 있었는데 얘들을 다 복속하면서 만주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만주를. 자, 그중에 선비족의 나라에 있었던 후연을 공격하고요. 자, 그리고 거란 공격하고요. 그리고 이때는 말갈이 숙신이라 불렸었는데 이 숙신을 공격합니다. 이때 거란족이 비려라고 불렸었습니다. 비려. 원래는 그 숙신하고 비려를 공격하면서 얘들을 공격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후연이라는 국가였다가 우리 힘이 이렇게 세다라는 것을 약간 시위하는 그 모양새를 띄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후연이 쳐들어왔을 때 얘들이 이제 크게 격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연까지 공격해갖고 이깁니다. 그래서 위로 3개, 아래로 3개 갔다는 이 화살표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광개토대왕. 이때가 전성기였었다. 자, 이걸 두 문자 따면은 백신과 후비슉 하면 돼요. 막 후비고 다녔다. 만주발판 후비고 다녔다. 백신과 후비슉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백제 공격은 참고만 해두시면 되고요. 신라의 침판 외국 격퇴했다. 아주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 왜구가 가야 왜구 연합군이라 했었으니까 가야까지 쳐들어가는데 이때 전기 가야 연맹이 해체되었다. 그 리더 국가에 있었던 금강가야가 크게 쇠퇴하는 계기가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보병과 기병 5만을 군했다는 이 사료가 엄청 잘 나오죠. 이 키워드가. 자, 만주 쪽으로는 후연, 비려, 숙신 정벌을 했다. 그리고 이 부여 중에 부여가 이제 동부여, 북부여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동부여를 정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여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1등 국가는 여태까지는 부여라는 관념이 존재했었는데 이제는 고구려가 부여를 이제 압도하는 상황이 됩니다. 고구려 건국설화를 주몽설화라고 하잖아요. 주몽설화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 광개토 대항능비에 있거든요. 광개토 대항능비에, 즉 주몽이 건국한 500여 년, 600여 년 뒤에 그때 앞에서 전승되는 설화가 이때 각색돼 갖고 전승이 됐을 거라고 이제 봐요. 자기들이 이제 북방의 대표다, 부여라는 정통 국가를 대변하는 국가가 자기다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부여에서 전승되어 오던 설화를 채택해 갖고 주몽을 동명성왕이라 불렀었고, 그리고 자기들 자체가 부여계통 사람이다, 정통 부여계통 사람이다라는 어떤 설화가 이때 삽입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 최초로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영락 없이 대왕이잖아요. 영락대왕이라고 합니다. 길게 즐거움을 즐기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래 사시지 못했지만 연호를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장수왕 때 계속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좀 이제 변화가 좀 발생합니다. 이 화북지방에 있었던 그 오랑캐들이 만드는 여러 국가들이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북이라는 국가로 이제 화북지방이 통일이 되게 돼요. 그리고 남쪽 지방들은 이제 통일국가 수립되고요. 그래서 이른바 남북주라는 거대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는 갈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돼요. 그래서 장수왕 시기 때 상황은 정책을 이제 확실하게 포지션을 정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중국과의 관계는 형식적으로 조공이라는 걸 해요. 그 두 나라 다 관계를 맺으면서 이른바 양면 외교라고 해요. 두 나라 다 형식적으로 조공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두 나라와 다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치러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치러 갈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둘이 이쪽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두고 이제 공격의 기술을 어디로 돌리게 된다? 이른바 남하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 남하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요 압록강 유역의 국내성에 있었던 수도를 이 대동강 쪽에 있었던 평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수도가 이때 바뀌게 돼요. 이게 그 유명한 평양천도예요. 자, 평양천도라는 사태를 보고 난 뒤에 여기 두 나라는 이제 이게 무슨 사태인 걸 충분히 알 거 아니에요. 고구려가 이제는 공격의 방향을 남쪽으로 틀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두 나라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평양천도를 계기로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었던 두 나라가 연맹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제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 중에 좀 더 확실한 타겟은 누굴까요? 백제일까요? 신라일까요? 백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는 신라라는 조그만 나라하고의 동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랑 또 동맹을 시도하냐면은 고구려 반대쪽 경계에 있었던 북이랑 동맹을 시도하게 돼요. 이때 그 백제왕을 비계덩어리라고 하는데요. 운동 안에서 이때는 이제 비계덩어리 됩니다. 비유왕이 나지 동맹을 체결하고요. 눌지마리간하고 계로왕은 북이하고 동맹을 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북이에 국서를 보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합니다. 근데 북이 황제가 거절합니다. 왜죠? 이렇게 갈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가면 여기 군대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북이가 거절하고 이 사실을 오히려 고구려한테 알려줍니다. 너 야 들었냐? 백제왕이 임마 너 같이 공격하자고 했었어 임마. 평양천도가 427년이고 나제 동맹이 체결된 게 433년이고요. 계로왕이 너무 괴로워서 장수왕 때문에 너무 괴로워갖고 북에 국서를 보낸 게 472년입니다. 한참 뒤의 일이죠. 이거는 이제 장수왕 후반부 때 일이에요. 그 3년 뒤에 장수왕이 준비를 철저하게 한 뒤에 결국 백제 수도를 쳐들어와요. 한성 점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한성을 점령함으로써 이 한성 백제는 이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자녀 세력들이 충청남도 공주로 내려가고 웅진 백제라는 것을 새로이 개막하게 됩니다. 이게 475년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근거지를 뒀었던 백제는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계로왕 죽어요. 그래서 백제왕 중에 다른 나라와 싸우다 전사했다는 왕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다? 장수왕 때문에 계로왕 하는 사람이 이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왕인데 고구려 군대한테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오세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장수왕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료가 나오면 차산에 끌고 가고 죽였다고 합니다. 요거 순서로도 나와요. 워낙 이게 순서가 당시 삼국간의 정세를 잘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잘 냅니다. 한 왕의 업적이지만 순서로 됩니다. 자, 이거를 장수왕의 이름을 평나계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평나계한. 평양천도가 나제 동맹을 불러왔고 계로왕은 북위까지 동맹을 했었다. 북에 국서를 보냈다. 결국은 그거에 열받아갖고
한성을 점령해갖고 계류왕을 죽여버리게 된다. 평나개야. 그리고 웅진백제가 열리게 된다. 웅진천도. 웅진 시기는 64년 동안인데 64년이 백제가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정세가 이래요. 평양천도하고 난 뒤에 쭉쭉쭉쭉 밀고 내려갖고 한강에 있었던 서울도 점령하고요. 이게 내려와서 충청도까지 이르러 있어요. 고구려 군대가. 예, 고구려 그 전방부대가 충청도까지 내려와서 금강 유역에 있는 공주에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청도에서 둘이 경계를 맞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온 고구려가 해상까지 봉쇄합니다. 백제가 다른 나라랑 접속하는 것을 이제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는 여기에 꽉 막힌 상태로 존재하는 아주 암울한 시기였었어요. 이게 언제다? 5세기 고구려 전성기 때 일입니다. 그나마 이제 기댈 수 있는 게 신라밖에 없었는데요. 바닷가에도 못 나가니까 신라하고 있었던 나제 동맹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한 게 이른바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이게 5세기 때 일이다. 장수왕 때 이 상황은 두 문자로 꼭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장수왕의 이름을 평나개한 사건이다. 평나개한 웅진 결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나제 동맹은 백제하고 신라가 손을 잡은 걸 말하는 거죠. 이때 백제왕이 비유왕이고요. 여기는 눌지 마리간입니다. 비늘처럼 단단하게 묶였다. 자, 이때 결혼 동맹은 백제왕이 동성왕이고요. 여기는 소지바리간이라는 사람입니다. 동서지간이 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동서지간. 여기는 계로왕이 죽었고요. 자, 이거는 고구려는 장수왕이고 요거 좀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결혼동맹 자체는 장수왕이 죽고 난 뒤의 일이지만 5세기 때 일이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 좀 해두세요. 평나개한 웅진 결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5세기 때 사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타 업적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장수왕은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일을 기리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만든 게 광개토 대왕 능비를 만들고요. 호우명 그릇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일종의 트로피입니다. 국가 트로피를 만들어 갖고 자기 주변국한테 이제 하사합니다. 주변의 여러 국들한테. 이거 받은 나라는 고구려 쫄다구 나라예요. 근데 호우명 그릇이 어디서 발견되냐면은 경상도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즉 신라가 고구려에 예속 관계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돼요. 저게. 이 호우명 그릇 밑에 호태왕이라고 써 있거든요. 광개토왕 이름이 써 있거든. 그래서 트로피 같은 거 만든 겁니다. 이때 계로왕이 죽는데 계로왕 이름이 부여경입니다. 되게 잘 나와요. 부여경이 죽었다. 하여튼 백제왕이 죽었다 그러면 이때인가 보다 하시면 돼요. 이때 3년 동안 준비했다 했잖아요. 준비할 때 승려 도림을 간첩으로 파견해 갖고 백제 먼저 내려보내 갖고 백제 계로왕한테, 계로왕이 이제 바둑에 되게 빠져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림이 이제 바둑을 잘 둔 사람이고 저 바둑 좀 둘 줄 압니다 라는 소문을 내게 해갖고 결국은 왕과 바둑을 둘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요. 바둑을 두면서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대왕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나라는 왜 이렇게 초라하며 궁궐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성곽은 왜 이렇게 낡아 있습니까? 이거 다시 멋지게 좀 만드세요. 토목공사를 막 하게 해갖고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쳐들어온 겁니다. 저때 장수왕의 나이가 80대라고 하는데 이 80대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하여튼 장수왕이 이때 살아있을 때 죽였다고 합니다. 5세기 나제 동맹을 계기로 그 신라가 이제 백제랑 손을 잡으면서 고구려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이제 신라도 독자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5세기 때. 자, 그리고 6세기 때 고구려가 5세기 때 고구려 한참 팽창하고 난 뒤에 팽창의 수익을 왕 혼자 가지는 게 아닙니다. 팽창의 수익이 들어오면 왕과 귀족이 같이 나눠 가지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팽창하고 난 뒤에는 귀족들의 머리도 점점 커져가요. 애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뒤에 혼란기가 와요. 한번 성장하고 나면 고구려가 이제 그걸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6세기 때는 귀족들의 권력 쟁탈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위 쟁탈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외부 문제에 신경을 잘 쓰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기반으로 백제하고 신라가 막 성장하게 됩니다. 백제는 다시 한번 부흥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신라는 이제 처음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백제 6세기 들어가고 이제 무령왕이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데 이게 쫓겨 내려오다 보니까는 지방에 있었던 귀족들조차 왕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요. 왕의 권위가 이제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회복을 합니다. 무령왕 때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거기에 왕족을 파견해 갖고 지방을 직접 지배에 나서게 됩니다. 그 담로라는 것은 담장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담장이 뭔지 아시죠? 담벼락. 담장을 둘렀다는 것은 22개의 성을 쌓았다는 것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방에 왕을 중심으로 성을 쌓아갖고 왕족을 내려보내서 그 지역을 통치하게 한 겁니다. 즉 지방 세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에 비해서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 있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방어막을 뚫고 다시 대외 교섭에 나서게 돼요. 고구려가 이제 지금은 방어를 잘 못했나 봐요. 그걸 잘 보여주는 증거가 양나라와 교류, 일본과 다시 교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까지 다시 진출하게 돼요.
근초광 때 영화를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중국 갔다 일본 갔다 가야 갔다 있잖아요.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양나라와 교류했다는 증거가 남아있었고 중요한데요. 무령왕이 죽었을 때 묻힌 무령왕릉이 이게 양나라식 무덤이고 양나라 기술자가 와서 만들어준 겁니다. 벽돌 무덤이에요. 백제 무덤 중에서는 유일하게 피장자가 확인된 무덤인데 그 명찰이 나오거든요. 그걸 지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영동대장군 사마왕이라는 그 무령왕을 뜻하는 그 이름이 쓰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령왕의 무덤인도 확인됐고 이게 양나라식이니까 양나라와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양나라 사신도라는 게 중국에서 발견되는데 이걸 양직공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나라와 교류했던 걸 명확히 보여준다. 자, 그리고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갖고요. 우리가 고구려를 물리치고 다시 강국이 되었습니다라는 걸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무령왕 때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입니다. 자, 일본과 교류했다는 증거는 무령왕릉에 있는 그 관이 금송관인데요. 금송은 일본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교류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무령왕은 해외 봉쇄를 뚫고 다시 다른 나라와 교류를 시작했다. 즉 국가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무령왕릉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무령왕릉의 아들이었었던 성왕이 결국은 국가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중흥기라고 하는데 중은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흥행을 가져왔다는 건데 한강을 되찾아요. 원래 고향에 있었던 한강을 되찾는 게 성왕 때입니다. 자, 이 공주는 도망가서 세운 지역이다 보니까는 여기는 내가 원해서 만든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도로 적합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한번 천도를 하는데 금강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안쪽에 공주가 있고요. 한강, 금강이 있죠. 공주가 있고, 자, 이쪽에 가면은 부여가 있어요. 바닷가 쪽에 좀 더 가까운 곳에 바다로 진출하기 쉬운데, 자, 부여로 갑니다. 이거 사비천도라고 합니다. 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도에 성공함으로써 왕 중심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가서 웃긴 거는 남부여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남쪽에 있는 부여다. 아직까지도 저쪽 우리 한반도와 만주 사람들한테는 부여라는 국가가 이게 주는 어떤 정당성이나 권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구려는 막 지금 무너지는 상태니까 부여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힘이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부여의 진짜 적개는, 진짜 정통은 나다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쟤네가 아니라, 고구려가 아니라 나야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이게 남부여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명 중에 유일하게 있잖아요. 어디 한 군데는 국호를 지명으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충청남도 부여 있죠. 그건 원래 국호였었습니다. 부여가 사비였었잖아요. 그쪽으로 천도하고 난 뒤에 국가 그 지명이 되게 됐던 겁니다. 거기서 남부여라고 했었거든. 성악 때립니다. 한강을 일시 수복했다. 근데 이때 수복한 건 혼자 한 게 아니라 진흥왕의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수복을 하는데 신라한테 쭉 올라오면은 한강 상류거든요. 이건 네가 가져. 한강 하류는 내가 할게 했었는데 신라가 이걸 배신하고 한강 하류까지 칩니다. 이때 신라는 있잖아요. 진흥왕 때인데 몰래 고구려랑 손을 잡습니다. 몰래 고구려랑 손을 잡고 고구려가 치지 않는다는 약속을 듣고 백제를 친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중계약을 체결한 거야. 백제랑 계약도 하고 고구려랑 계약하면서 백제를 또 친 겁니다. 그래서 어이없이 신라한테 이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성왕이 이거에 분노해갖고 이를 갈다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제 신라를 치는데 그 와중에 죽어요, 성왕이. 그래서 백제 왕 중에 싸우다 죽은 왕이 둘이 있어요. 고구려 군대한테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5세기 장수왕 때 계로왕이고, 신라 군대한테 죽었다 그러면 무조건 6세기 진흥왕 때 성왕을 말합니다. 성왕을. 그 키워드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한다. 자, 이때 성왕이 출정했던 기사가 있는데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나갔다고 하는데요. 패자가 적진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 부여 창이. 아들이 잘 싸우니까 아들 응원한다시고 왕이 집정 나간 건데 너무 적은 병사를 데리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간첩들한테 노출된 거예요. 노출된 것 같아, 이 사실이. 그래서 매복하고 있던 신라군한테 걸립니다. 걸려갖고 결국은 백제왕이 잡혀 죽게 되는데 그 성왕이 이제 마지막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명색이 일국의 왕인데 너희들처럼 계급이 낮은 애들한테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좀 더 고위 관료를 불러와갖고 나를 마지막 죽음으로 이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됐어요. 그러고 이제 바로 죽입니다. 죽인 다음에 목만 베갖고 있잖아요. 신라 궁궐로 가지고 와갖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묻어놓고 거기를 밟고 다니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제한테 굉장히 치욕을 준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백제가 다시 한번 크게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잘 기억 좀 해두시고요.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 6세기 신라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세기 말 때 소지 마리간이 있었는데 소지 마리간이 자기 후사가 없이 죽자 그 내물계에 완전 반개였었던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왕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지증왕입니다. 자, 이렇게 힘이 없었던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왕이 되자 자기 왕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때부터 체제 정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국호하고 왕후를 다시 바꾸게 돼요. 그래서 마리간이 아닌, 마리간은 내물계가 썼었던 거잖아요. 나는 그거하고 또 다른 뭘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을 초월적인 존재로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칭을 사용하는데 중국식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신라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신라는 국호가 없이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에요. 사루라고 했다, 사라라고 했었다,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나라도 이제 얘를 인식하니까 다른 나라도 부를 수 있는 명확한 호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라라는 국호로 이제 딱 확정을 합니다. 이게 한자식이에요. 한자식. 매일 벌려나간다는 뜻입니다. 신라라는 게. 그래서 국호하고 왕후를 변경했다. 신라국왕이라는 칭호를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장려함으로써 이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력을 확보한다는 거고 우경을 장려한다는 것은 최첨단 농업기술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경제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실제 지방의 물산들이 막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게 동시전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중앙에 시장을 만들어요. 지방에서 이제 물산이 모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걸 기반으로 아주 작지만 영토 팽창에 나서게 되는데 우산국을 정벌했다고 합니다. 우산국. 이때 이사부라는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 장군이 버풍왕, 진흥왕 때까지 계속 이 북방으로 진출하는데 대외 팽창의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우상국, 울릉도 당시 백길 험한 때였었는데 배를 타고 나가서 나무사자로 협박해갖고 울릉도 사람들을 복속시켰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지증왕 때 비석이 발견되는데요. 지증왕 때 비석은 재판 기록을 남긴 비석이 있어요. 포항 중성리 비석하고 영일 냉수리 비석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신라는 가장 오래된 비석이 6세기 때 비석이거든요. 뭔가 왕이 힘이 있을 때 이런 흔적을 남겨요. 그래서 6세기 때 비석이 가장 오래된 겁니다. 신라 비석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6세기 이후 문제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증왕의 맏아들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했었던 체정비를 한층 가열차게 전개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밑바닥을 좀 닦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풍왕 때 많은 체정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했나 보도록 할게요. 공복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병부하고 산대 등이라는 관청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게 관료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네이션 빌딩, 하나의 국민 개념을 형성했다는 거고요. 자, 이걸 통해서 상당히 강한 동원력을 갖추게 됩니다. 상당히 강한 동원력을. 자, 이 불교 공인하고 율령 반포했다는 것 때문에 이 왕의 이름을 버풍이라고 해요. 법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불법 혹은 율령이라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일으켰다라고 해서 버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버풍왕 이름을 보면서 율령을 누가 했네, 불교를 공인을 누가 했네 모르면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증왕계의 어떤 이제 새롭게 왕의 계통을 이루게 됐었던 이 지증왕계의 자부심을 잡고 이렇게 부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부심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신라 최초로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호라는 것은 자기 시간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때 저런 게 나타나요. 굉장히 자부심을 보이는 겁니다. 신라 최초의 연호가 건원인데 건원이라는 말 자체가 연호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연호를 세운다. 첨이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첨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비석은 울진 봉평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일종의 영토 팽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울진 지역까지 가갖고 이때 여기서 반란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반란을 진압했다는 기사를 적어놔요. 요걸 합치면은 뭐 버풍왕이 신라왕 중에 불교를 가장 사랑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병상에 있으면서도 불공 드릴 생각만 했다라고 해요. 병상불공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상불공률. 그 나라의 기틀을 세웠다. 이때 영토 팽창을 하는데 금강가열을 잡아먹습니다. 약해진 금강가열을 이때 잡아먹고요. 봉평비 세우고 이거는 울진 지방까지 진출했다는 거고 경북 울진까지. 건원이라는 연호를 세웠다. 금봉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병상불공률 금봉건 한 줄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진흥왕은 말 그대로 진짜 흥행한 왕입니다. 신라의 이제 최전성기, 신라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자, 요 사람이 전성기를 구가하는데 이 지증왕계가 왕위를 계속 이어가면서 지증왕 맏아들, 이건 지증왕 손자란 말이에요. 그 어떤 왕 계보를 또 짜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대체로 역사책은 전성기 때 편찬한단 말이에요. 전성기 왕이 등장하고 나서 자기의 왕 계보를 확립시키려고 역사책을 쓰는 겁니다. 국사란 역사책을 편찬합니다. 이때 어떤 왕 계보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화랑도라는 전사 집단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영토 팽창의 이제 기반이 되는 겁니다. 화랑도라는 군사 집단을 만들므로써 얘가 영토를 팽창할 수 있는 하나의 소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연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개국, 대창, 홍제라고 하는 여러 번의 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 번의. 그리고 영토 팽창이 중요합니다. 이걸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라는 사실 경상북도에 국한된 나라였었어요. 경상북도에서 조금 진출한 게 태백산맥 안쪽은 백제나 고구려 어디도 신경 안 쓰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증왕 때 팽창한 게 태백산맥 안쪽에 이 바닷가 쪽으로 삼척, 강릉 이쪽으로 진출한 게 이 바닷가 쪽으로 진출한 게 지증왕 때였었고 그 버풍왕 때 진출한 것도 같은 경상도였어요. 근데 남해안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금강가에 진출했다, 김해 진출했다는 거. 이때 신라가 팽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얻은 겁니다. 남해안 진출했다는 건 교통의 의지를 얻은 거니까. 근데 진흥왕은 더 심한 거야. 경상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일단 빼고 강원도는 지증왕 때 하긴 했지만 이건 의미가 큰 건 아니니까 일단 빼고 진흥왕 때 간 게 어디냐면은 충청도를 가요. 충청북도 단양을 갑니다. 이때 단양을 가게 된 요인이 뭐죠? 성왕하고 약속했었거든. 성왕하고 같이 우리 고구려 칠래 했었잖아요. 성왕은 한강 하류 먹고 여기는 한강 상류 먹었는데 그 상류 지역이 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긋지긋한 경상도를 처음 벗어난 거야. 충청도라는 곳에 발을 처음 디디게 되는 겁니다. 신라가 단양으로 갔다. 여기 가서 만든 비석이 단양 적성비입니다. 적성이 단양의 예드림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어디까지 갔다? 하류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하류까지 갔는데 한강 전체를 먹었단 말이야. 이 한반도 제일 요충지인데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진흥왕이 직접 가갖고 자기가 비석을 세웁니다. 왕이 직접 가서 세울 때 이거를 순수비라고 하거든요. 순수비. 첫 순수비가 나와요. 이게 북한산 순수비입니다. 나중에 김정희가 이거 진흥왕 비석이다라는 걸 처음 이 사람이 밝혀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야가 남아 있었어요. 경상남도에 금강가야는 없었지만 경상북도에 고령가야, 대가야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것까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가야라는 존재를 역사상 지워버립니다. 이제 가야는 이제 완전 사라지게 돼요. 6세기 때. 진흥왕 때 대가야까지 먹음으로써 완전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출하면서 창녕비라는 걸 세우게 돼요. 창녕은 경상남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그치는 게 아니라 창녕까지 갔다가 경북 고령, 대가야까지 진출함으로써 가야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방까지 가게 되는데요. 함경도 지방까지 갖고 세운 게 황초령비, 마운령비라는 걸 세우게 돼요. 요 순서까지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를 단북창마왕이 됐다. 결국은 마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마왕. 단북창마왕이라고 합니다. 단북창마왕. 마운령비, 황초령비는 황초령비가 뭐 먼저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같은 시기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거는 크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서도 잘 나오니까 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상류 먹었다, 하류 먹었다. 요 사이에 하류 먹고 난 뒤에 성왕이 죽었다. 관상전 전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대가야 복속했다는 거, 그리고 함경도까지 진출해갖고 마왕이 됐다. 마운령비, 황추령비 세웠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렇게 신라 비석이 나오면 몇 세기다? 6세기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법진이 6세기 왕인데 지증왕 비석은 뭐고 버풍왕 비석은 뭐고 진흥왕 비석이 뭔지 기억해 두시자. 버풍왕은 다행히 비읍이에요. 버풍왕은 봉평비. 진흥왕은 단북 창마황, 요것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